안녕하세요. 질문으로 깊이 읽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그 이후의 학습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받으면 사람의 뇌가 활성화되고 몸 전체가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중학교 도덕 시간에 수업 시간에 겪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께서 공산주의 사상의 허구성 단원을 가르치고 계셨는데요. 공산주의가 평등사회를 만들다는 이 목표는 좋지만 그 과정에 폭력혁명을 해야 된다. 폭력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나쁘다. 이런 얘기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1980년대에 이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윤리 도덕교과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짐작을 이제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듣다가 혼잣말을 무심코 했습니다. 폭력이 없이도 혁명이 되나? 그러자 우리 도덕사님이 저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이 나를 크게 혼내시려다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입이 방정이지 가만히 있을 걸,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저벅저벅 저를 향해 걸어오시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어서 제 머리를 2번 쓰다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더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중학교, 고등학교 동안 잊혀져 있었는데 대학에 가서, 그리고 제가 교사가 돼서 이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폭력이 없이도 좋은 사회적 가치가 구현이 되는지 또는 그것이 나쁜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은 폭력을 통해서 나라를 지킨 분이 아닙니까? 폭력을 도구로 써가지고 국가 방위라는 업적을 달성하신 분이죠. 반대로 마하트마 간디는 폭력을 거부하고 식민지 인도를 해방시킨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폭력을 좋은 목표를 위해 합리화하느냐, 합리화하지 않느냐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그런 질문을 던진 거에 대해서 우리 도덕선이 문득 대견하다고 생각해서 내 머리를 2번 쓰다듬으셨구나. 이렇게 저는 나중에 제가 대학생이 되고 교사가 돼서 생각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돼서는 왜 우리 선임이 그 당시에 설명하지 않았는지를 이해를 했습니다. 1980년대 한국 사회는 군사 독재 시절이었고 중학생의 특성상 선임이 얘기한 대로 기억하지 않고 기억을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다. 그래서 만약 너의 얘기도 일리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었을 것이지만 그렇게 잘못 얘기했다가는 중학교 아이가 집에 가서 우리 선생님 공산당 좋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을 아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경험들이 선생님들에게도 모두 있을 거라고 저는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 같은 경우는 왜 모든 인간은 고통스러운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불교라는 사상체계를 이루어내셨죠.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같은 경우 연설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세상은 이토록 고통스러운가? 그리고 왜 세상은 이토록 아름다운가? 이 고통과 아름다움이 함께 있는 이 모순된 상황을 자기 젊은 시절부터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의 문학 세계를 구축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는 학습 전체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되게 길었습니다. 이 단원, 질문으로 깊이 읽기는 구술평가에 대한 단원이기도 합니다. 구술평가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구술평가를 하는가 하면은요, 학생들이 읽은 책의 유형에 따라 10개의 질문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2시간 정도 다 답을 쓰게 합니다. 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하는 평가가 무슨 평가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학생들하고 실제 수업을 해보면 문제를 안 알려주고 이 구술평가를 하잖아요. 너무나 낮은 수준의 성취가 나와서 배우는 게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문제를 미리 알려주지 않고 구술평가를 하는 게 맞지만 학생의 수준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요. 저는 학생들은 문제를 미리 10개를 알려주고 수업 시간에 2시간 동안 시간을 내서 답을 다 쓰게 합니다. 답을 쓰는 동안에는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답도 다 알려줍니다. 친구랑 상의해도 되고 자료를 찾아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도와주고 교사한테 물어보고 자료를 찾아봐도 되고 답을 준비하는 2시간 동안은 온 세상의 도움을 받아도 되니까 하기만 하면 된다. 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말하기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술평가 실제 합니다. 저는 모둠형 구술평가를 하는데요.
4명이 모여가지고 문제를 서로 2개씩 뽑습니다. 문제를 자기가 뽑은 문제는요, 4명이 순서를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부터 순서를 정해서 자기가 뽑은 문제는 자기가 답하지 않고요, 자기 왼쪽 사람한테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왼쪽 사람한테 질문하면 이 사람이 1분간 답하고, 그 친구가 뽑은 문제는 그 다음 친구한테 또 물어보면 그 친구가 1분간 답하고, 이렇게 3바퀴 돕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뽑은 2번째 문제를 또 왼쪽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있는데요, 교사가 학생들하고 시선을 마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끼리 서로 묻고 답하는 과정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또 높아집니다. 교사가 1대1로 구술평가를 해도 되는데요, 이때의 장점은 추가 질문을 예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점은 교사의 피로가 극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에서는 교사가 1대1로 해도 괜찮은데요, 좀 규모가 있는 큰 학교에서는 학생들끼리 묻고 대답하고 하는 방식이 교사가 지치지 않는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학생들끼리 묻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모든 구술평가를 진행할 때의 장점은요, 구술평가를 준비할 때 학생들 간에 묻고 대답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 배우는 게 되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구술평가 방식을 제가 알려드렸고요. 채점 기준은 크게 2가지입니다. 말의 내용과 말의 전달력입니다. 말의 내용은 질문에 맞게 답하는가, 내용 또는 설명이 충실한가, 주장 또는 판단을 적절히 증명하는가, 이런 하위 평가 기준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의 전달력 측면에서는 자기 언어로 말하는가, 내용을 잘 소화하면 자기 언어로 얘기하게 되고요, 내용을 소화하지 못하면 내용을 외워서 이렇게 읊게 됩니다. 그럼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언어로 말하는가, 2번째는 듣는 사람을 고려하면서 말하는가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리는가를 고려하면서 실시간으로 조절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말을 잘 못하면 자기가 기억해 놓은 거를 까먹을까 무서워가지고 그냥 쏟아내게 됩니다. 그럼 사실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은 크게 2가지입니다. 말의 내용, 말의 전달력이고요. 말의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에 맞게 답하는가, 설명 충실한가, 주장 또는 판단이 적절히 증명되는가, 이렇게 되고요. 말의 전달력에 대한 하위 평가 기준은 자기 언어로 말하는가, 상대를 고려하며 말하는가, 이런 채점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구술평가에 대해서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독서 구술평가에 대한 수업 기록을 이제 올려놓고 있는데요. 그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해냄 교사형 지도서에 또는 교과서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책의 유형에 따라서 자연과학책, 사회과학책, 역사책, 인물평전, 문학, 시집 이렇게 책의 유형에 따라 질문이 나와 있으니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됩니다.